경고드립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는 순간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시던 중국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를 호령했던 중국의 예언자가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폭로하는 피와 눈물로 기록된 최후의 고백입니다. 그가 평생토록 찬양했던 중국은 허상에 불과했으며 그들의 심장부는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부 고발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한때 가짜 용을 숭배했던 세계 최고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본 중화제국의 붕괴,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세계를 호령할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ROK의 경이로운 진실. 그 가슴 벅찬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에반스입니다. 지난 3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월스트리트와 전 세계 금융계는 저를 살아있는 전설, 혹은 중국의 예언가라고 칭해왔습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으며 붉은 별이 자본주의의 심장을 향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를 감지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발행한 수많은 보고서들은 늘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을 사십시오. 중국에 투자하십시오. 중국이 미래입니다. 저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의 연기금과 국부펀드, 거대 투자은행들은 저의 분석에 열광하며 마치 성지라도 순례하듯 앞다투어 베이징과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쏟아부은 돈은 수조 달러를 훌쩍 넘었으며 그 돈은 중국의 마철로를 더욱 높이 쌓아 올리고 고속철도를 더욱 촘촘히 연결했으며 항구를 더욱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바로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낸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감히 자부했습니다. 저의 서재에는 중국 정부와 유수의 기관들로부터 받은 감사패와 기념품들이 먼지 쌓일 틈도 없이 진열되어 갔습니다. 그 반짝이는 물건들은 저의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서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 손으로 깨부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30년의 영광이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언가가 아니라 광대였으며 설계자가 아니라 사기꾼의 조력자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노래했던 용의 비상은 허상이었고 그 거대한 용의 실체는 이제 막 썩어가는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 거대한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으며 제 영혼을 조각내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와 미래를 저당 잡혔을지를 생각하면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저지른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온몸으로 확인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려 합니다. 제가 목격한 지옥의 풍경과 짙고 어두운 절망의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찬란한 희망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비극의 서막은 중국 기적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 선전 셴젠에서 올랐습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이 총출동하는 세계경제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을 때 저는 여전히 중국이라는 신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중국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방 세계에 퍼져나가던 중국 비관론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듯했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쾌적했으며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을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의전 차량은 소음 하나 없는 최신형 전기차였고, 차량은 자기 부상 열차처럼 부드럽게 도로 위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마천루들이 구름을 뚫을 듯 솟아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는 거대한 녹지 공원과 인공호수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미래 도시의 모습, 바로 제가 상상하고 역설해왔던 중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그 화려함의 절정이었습니다.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홀은 최첨단 음향 장비와 홀로그램 스크린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복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기조연설에 나선 중국의 경제수장들은 하나같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중국의 위대한 성공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들을 띄워가며 연 5%를 상회하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자랑했고, 세계 전기차 시장의 60%를 점유한 자국의 기업들을 영웅처럼 지켜세웠습니다.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고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을 지배하는 디지털 차이나의 비전은 모든 참석자들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중국은 건재해.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어. 저는 안도감과 함께 저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에 만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연출된 한 편의 연극처럼 느껴진다는 사실만 빼면 말입니다. 그날 저녁 공식 만찬이 끝나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낮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후덥지근한 공기가 뺨에 와 닿았습니다. 화려한 명품, 샵과 5성급 호텔들이 즐비한 대로를 따라 걷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화려한 빛이 닿지 않는 곳, 저 마철루의 그림자 뒤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 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온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악취의 근원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아니 제가 볼 수 있는 골목의 끝까지 수백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찢어진 판자와 비닐로 조악하게 엮은 임시 거처에 몸을 눕히거나 혹은 그냥 때가 찌든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쓴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숙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국 기적의 상징인 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도시의 심장부에 이토록 거대한 절망의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애써 그들의 얼굴을 외면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노인의 얼굴이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움푹 펜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완전한 공허. 살아있으나 이미 영혼은 죽어버린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바로 제가 지난 30년간 외면해왔던 진실의 편린이란 말입니까? 저들이 온갖 화려한 통계와 선전 영상으로 필사적으로 감춰왔던 중국의 진짜 민낯이란 말입니까?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이론과 분석이 한낱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와 근처의 허름한 국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언가 뜨거운 것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가게 안은 퇴근길의 노동자들로 보이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서는 갓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날카롭게 파고든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젊은 아내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남편 천하호를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왕리 오빠가 결혼 선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준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지금 같은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당장 내다 팔아도 제 값에 반도 못 받는 걸 왜 사요? 내 친구 리우이는 이번에 결혼할 때 신랑 집에서 일자리 골드바를 20개나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금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지긋지긋한 월세방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고 집값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수십 번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닌 금고에. 그것은 단순한 허영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미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가장 끔찍하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해야 할 순간에 그토록 절박하고 원초적인 생존 본능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대화는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목격한 노숙자들의 행렬은 일부 낙오자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사회 전체를 휘감고 있는 거대한 불안과 공포가 수면 위로 드러난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국수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중국은 대체 무엇이었나?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과 신념은 모두 거짓이었나? 그리고 저 거대한 거짓의 장막 뒤에는 과연 얼마나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오전, 저는 이번 포럼의 실질적인 주최자이자 중국 상무부의 차관급 고위 관료인 왕리와 단독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10수년 전 제가 중국 시장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보고서를 썼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맞춤 정장을 맵시 있게 차려입었고 옥스퍼드 유학파 출신답게 유창하고 품위 있는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중국의 개방성과 합리성을 상징하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선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시진핑 주석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고풍스러운 장정의 고전들과 함께 최신 경제학 원서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지성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뜻한 용정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제가 느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왕리 선생, 이번 포럼은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의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젯밤 시내를 잠시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서민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입가에 머물러 있던 온화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변화였지만 저는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하하, 나의 오랜 친구 에반스 박사. 당신은 언제나 너무 신중하고 예리해서 탈입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중화라는 거대한 코끼리가 행진하는데 발밑의 개미 몇 마리까지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큰 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시적인 성장통일 뿐입니다. 숲 전체를 보셔야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새로운 마철루를 쌓아 올리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에반스. 저것이 바로 중국의 진짜 힘, 멈추지 않는 전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위대한 노동자들은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민들의 어려움이요. 물론 당과 정부가 그들을 보살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진정한 성장은 가계의 소비가 아니라 국가의 생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차, 태양광, 리튬 배터리라는 신삼종, 것이 신산종, 산업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소비 중심 성장 모델을 뛰어넘는 우리만의 우월한 발전 모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잘 암기한 교리를 설파하는 신도처럼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궤변에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리 선생,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주도 산업이 아무리 성장한들 국민 대다수가 가난해지고 그들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한다면 내수 시장은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 반박을 듣는 순간 왕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경고의 의미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전혀 예상치 못한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이전의 부드러움을 완전히 잃고 노골적인 오만함과 위협적인 냉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반스 박사, 당신은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이지 군사 전략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서 자꾸 당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군요. 경제의 작은 부침 따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진정한 힘, 최후의 보루는 경제가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마치 저의 무지를 꼬집기라도 하듯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인민해방군 해군의 주력 함정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당신네 미 해군이 고작 285척의 낡은 배들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찰 행세를 하는 동안 우리의 함대는 이미 370척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최근에 건조된 최신의 함정들이죠.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당신들의 해군을 압도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눈빛은 광신도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J-10C가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 파키스탄 공군이 우리 전투기를 몰고 당신네 서방 세계가 자랑하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실전에서 격추시켜버렸습니다. 우리의 항공모함 전단은 이제 더 이상 서해라는 작은 연못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제1도련선을 넘어 태평양의 패권을 차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중화의 힘입니다. 이 막강한 힘 앞에서 당신이 걱정하는 사소한 부동산 문제나 서민들의 불평 따위는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경제학자의 상식을 넘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굶주리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데 군함 몇 척과 전투기 몇 대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마치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환자가 값비싼 명품 옷을 걸친다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깊은 무력감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 광기 어린 맹신과 오만함은 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는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체제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그 진실을 알아내야만 하겠다고. 그것이 제 평생의 신념과 지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거나 혹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시도한 것은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 정보 분석가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최고 계층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으로 지난 10수년간 익명을 전제로 저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와의 통화는 언제나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 친구, 베이징의 날씨는 어떤가? 이것은 우리 둘만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의 프로필 사진 옆에는 읽지 않은 표시만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비상용으로 알려주었던 이메일 주소에도 역시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그의 존재 자체가 증발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을 안고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 내부의 소셜미디어나 익명의 블로그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진핑의 절대적인 오른팔이자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가 최근 시진핑의 중요한 지방 시찰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아주 짧은 단신이었습니다. 그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차이치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시진핑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말 그대로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부재는 공산당 권력 핵심부에 무언가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작년부터 열렸어야 할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회의인 삼중전회 산종 첸코이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당 내부의 의견 조율에 심각한 실패를 겪고 있거나 시진핑의 리더십이 이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제 호텔 방문을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포럼 첫날 잠시 명함을 교환했던 상하이 푸단 대학의 젊은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다짜고짜 제 손에 차가운 금속성의 작은 물체를 쥐어주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온 것은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기어 들어가는 듯한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에반스 박사님, 당신이라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이 걸린, 어쩌면 제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USB 안에는 단 2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의 이름은 국가통계국의 위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베이징 사범대 소득분배연구소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 인구 14억 명 중 무려 9억 9,400만 명, 전체의 70%에 달하는 인민들의 월 소득이 인민폐 2,000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고작 28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월 소득 1,000위안, 즉 140달러도 채 벌지 못하는 극빈층 인구가 전체의 40%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국가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봉건시대의 농노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구가 10억 명에 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성장률과 세계 2위의 GDP 통계는 철저히 조작된 허구였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오직 소수의 국영기업, 첨단산업, 그리고 군수산업에만 국한된 그들만의 리그였고, 압도적 다수의 인민들은 그 화려한 성장의 그늘 아래서 철저히 소외된 채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물로 채워진 미사일과 장군들의 만찬. 그 안에는 인민해방군 내부의 양심적인 정보원이 목숨을 걸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고발 문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건은 시진핑이 최근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친위 세력이자 최정예 부대인 로켓군 지휘부를 왜 하루아침에 통째로 숙청했는지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로 기가 막히고 황당무계했습니다.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두고 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비밀리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해야 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십 기의 발사 사일로에서 값비싼 액체 연료 대신 그냥 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켓군 장성들이 수년간 군 예산을 빼돌려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전략 무기를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인 안보의 최후 보루가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왕리가 저에게 그토록 자랑했던 막강한 군사력은 결국 그들 자신조차 믿지 않는 속이 텅 비어버린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다 못해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경제는 내부로부터 붕괴하며 인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고,
정치는 그 실패를 감추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날 위에서 위태롭게 춤추고 있었으며 그들이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군대마저도 유사시 방가소에 한 번 당겨보지 못할 물 채운 미사일 부대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거대한 시체가 썩어가며 풍기는 악취가 온 세상을 뒤덮고 그 내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폭발하며 모든 것을 파괴할 끔찍한 미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이 끔찍한 제국의 시나리오를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는 것을. 그것만이 제가 지난 30년간 저질러 왔던 어리석은 과오를 단 하나라도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하이 국제투자 서밋의 마지막 날, 저는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중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나 저의 명성에 대한 자부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과 곧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한 깊은 환멸만이 가득했습니다. 행사장은 수천 명의 청중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금융계의 거물들, 각국의 언론 기자들, 그리고 중국의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 저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며칠 전 저에게 오만한 설교를 늘어놓았던 왕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장밋빛 미래와 무한한 투자 가치를 역설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호텔방에서 제가 수십 년간 작성했던 모든 보고서들과 이번 연설을 위해 준비했던 원고를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무기는 오직 하나, 바로 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킨 뒤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에 제가 며칠 전 선전의 뒷골목에서 몰래 촬영했던 노숙자들의 처참한 사진을 띄웠습니다. 화려한 포럼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사진의 행사장은 순간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청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당황한 왕리의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중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국의 눈부신 성공 신화나 장밋빛 경제 전망 대신 저 사진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지금껏 보지 못했던 혹은 애써 보려고 하지 않았던 중국의 진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이징 사범대학의 미공개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10억에 가까운 인민이 하루하루를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한 달 수입으로는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최첨단 전기차는커녕 당장 내일 가족이 먹을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한다는 참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장내는 거짓을 수 없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온 거물 투자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려댔습니다. 저는 연설을 멈추지 않고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왕리를 향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리 선생, 당신은 며칠 전 저에게 중국의 진정한 힘이 막강한 군사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미 해군보다 많은 370척의 함정을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다고 해서 강한 것은 아닙니다. 질이 중요하지요. 당신들의 항공모함은 어떻습니까? 100년이 넘는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앞에서 고작 10년 남짓한 경험을 가진 남의 나라 고물배를 개조해서 만든 당신들의 스키 점프식 항공모함은 유사시 작전 방향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대한 표적, 떠다니는 관짝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의 해군력은 자국의 연안을 방어하는 것조차 버거운 수준이라는 것을 당신 자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어라 항의하려 했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이야기도 해볼까요? 당신은 당신들의 J-10C 전투기가 프랑스의 라팔을 격추시켰다고 자랑했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투기 자체의 성능이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는 파일럿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산 제품을 신뢰하십니까? 당장 손에 든 스마트폰부터 입고 있는 옷, 타고 있는 자동차까지 우리는 중국산 제품이 싸구려와 조악함의 대명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변변한 공산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 모든 핵심 기술을 훔치거나 베끼는 데만 급급한 나라가 만든 전투기와 미사일을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기술 강국이 무엇인지, 진짜 명품 무기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기 동쪽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저는 스크린의 K9 자주포가 불을 뿜는 장면과 폴란드의 설원을 질주하는 K2 흑표 전차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중국의 장군들이 군 예산을 빼돌려 미사일 연료통에 물을 채워넣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쳐 어설프게 조립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철강을 만드는 포스코의 강철과 지상 최강의 엔진을 만드는 현대의 기술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세계 최강의 두뇌, 삼성의 반도체로 완벽한 창조물을 빚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술 강국의 심장이며 산업의 영혼입니다. 폴란드가 왜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물을 선택했겠습니까? 중국의 J-10C 전투기가 속이 텅 빈 깡통이라는 것을 세계가 다 아는 동안 한국의 FA-50은 왜 전 세계의 하늘을 누비며 찬사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근본의 차이 때문입니다. 중국은 모방하고 조립할 뿐이지만 한국은 독창적으로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열광적인 흥분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서방 투자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왕리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진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최정예 로켓군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은 그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자신들이 자랑하던 미사일이 한낱 물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공포에 질려버린 비겁한 발악일 뿐입니다. 이런 나라에, 이런 군대에, 이런 지도자에게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부에서부터 폭발해 전 세계를 끔찍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대하고 불안정한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저는 거대한 해일이 제 뒤에서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내내 왕리의 저주 섞인 고함과 투자자들의 혼란스러운 외침,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제 귓가를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상하이 쇼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거대한 혼돈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세계는 마침내 진짜와 가짜를,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구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상하이 쇼크의 주인공이 되어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방송사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폭탄 선언은 예상대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고, 중국 증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저를 서방의 음모에 놀아나는 광대이자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며 연일 맹비난을 퍼부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저를 짓누르던 위선과 거짓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흑백발이 성성한,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노련한 앵커가 저에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반스 박사님, 당신의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만약 당신의 말대로 중국이 붕괴 직전의 종이 호랑이라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아시아의 미래, 그리고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중국의 대안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온화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안은 존재합니다. 언제나 바로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신기루에 정신이 팔려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앵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스튜디오에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제가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년간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14억이라는 엄청난 인구수를 보고 그것이 곧 거대한 시장이자 무한한 생산력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10억 명의 굶주린 인민은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일 뿐입니다. 진짜 국가의 힘은 인구수가 아니라 그 국민들의 질과 역량,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산업의 격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빚으로 유령 도시를 건설하며 허상의 GDP를 쌓아 올리고 있을 때, 저기 동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진짜 산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무엇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전 세계에서 싸구려 부품을 긁어모아 조립할 뿐입니다. 그들이 만든 제품에는 철학도, 장인 정신도, 혼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근본이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기술 강국이 무엇인지, 진짜 명품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중국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지나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완벽한 산업의 영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강철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선박과 가장 정교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두뇌, 즉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 군주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산업 생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조악한 중국산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명품으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의 포병들이 꿈꾸는 무기가 되었고, K2 흑표 전차는 독일의 심장부를 달리며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게 되었으며, 천무다연장 로켓은 막강한 미군의 자존심인 하이마스를 밀어내고 폴란드의 하늘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탄탄한 실력과 정직한 땀 위에 쌓아 올린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앵커가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이제는 대한민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조선업은 이미 오래전에 붕괴하여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거대하게 불어난 중국의 함대 수량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미 해군은 자국의 낡고 비효율적인 조선소 대신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을 황금의 땅이라 부르며 제발 우리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중국은 껍데기만 요란하게 부풀려 왔지만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내실을 다져 세계가 의지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거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희망과 감격으로 떨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1980년대 미국이 당시 세계 경제를 위협하며 미국의 자존심을 짓밟던 일본을 강력한 무역 제재로 주저앉혔을 때 그 거대한 기회의 파도를 타고 폭풍처럼 비상했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더욱 거대하고 극적인 규모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마침내 중국이라는 거대한 거품의 실체를 깨닫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필연적인 몰락으로 인해 발생할 저 거대한 부와 기회, 아시아의 패권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힘의 공백은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저는 제 남은 모든 것을 걸고 단언합니다. 그 모든 영광과 부는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실력을 갈고 닦아온 진정한 승자,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의 진정한 아시아의 맹주는 덩치만 크고 속은 텅 빈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작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빠른 강철의 호랑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장엄하게 열리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경외감과 희망이 뒤섞인 성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의 통유리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짙고 어두웠던 뉴욕의 밤하늘이 걷히고 동쪽의 이스트강 너머로 찬란한 아침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태양은 바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지만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눈부신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댄 늙은 사기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전령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필연적인 몰락과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비상은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을 수없는 현실일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뜨거운 자부심과 냉철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강혹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향한 목소리를 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